대한민국 경제 뉴스를 보셨다면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성장 고착화, 내수 붕괴, 부동산 PF 부실 폭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 경제 위기를 경고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25년 성적표는 참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 7,097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잠깐,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48년 대한민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그 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한 금액은 고작 1,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77년이 흐른 2025년, 한국은 단 하루에 26억 달러어치를 수출합니다. 하루 만에 1948년 1년치에 140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딱 5개국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수백 년간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유럽의 제조업 강국들을 모조리 제치고 대한민국이 6번째로 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라고 난리인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다니, 도대체 202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7천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두 번째, 이 기록을 가능하게 만든 4가지 핵심 엔진. 세 번째, 2026년 우리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까지.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구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면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7,097억 달러라는 숫자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체감해 볼게요. 이 돈을 100달러짜리 지폐로 쌓아 올리면 높이가 109km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높이가 보통 10km거든요. 그 10배 높이.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되는 카르만 라인까지 닿는 높이예요. 쉽게 말해서 돈다발을 쌓았더니 우주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성적표의 구성입니다. 2025년 수출이 7,097억 달러고 수입이 6,317억 달러예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무역수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려 780억 달러 흑자입니다. 78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이에요. 2017년 이후 가장 큰 흑자 폭입니다. 여기서 잠깐 무역수지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 709만 원이고 다른 사람한테 물건 사느라 쓴 돈이 631만 원이에요. 그러면 78만 원이 남잖아요. 이게 흑자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물건 팔아서 번 돈에서 해외에서 물건 사느라 쓴 돈을 뺀 게 무역수지예요. 이게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대인데 정작 우리 주변 경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치킨집은 줄 폐업하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수출 성적표는 역대급인데 그 온기가 우리 지갑까지 전달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 경제학에서는 이걸 낙수효과의 실종이라고 부릅니다. 낙수효과가 뭐냐면요, 원래 경제가 잘 돌아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면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월급이 오르면 동네 가게도 잘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물이 아래로 안 흘러내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수출 7천억 달러를 가능하게 만든 진짜 엔진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무역 성적표를 항목별로 뜯어볼게요. 전체 수출 7,097억 달러 중에서 가장 많이 판 품목이 뭘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1,734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22.2%나 늘었습니다.
1734억 달러면 전체 수출의 24.4%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이 해외에 판 물건 4개 중 1개는 반도체라는 겁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반도체 수출이 207.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예요.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잘 팔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판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어요.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전기차 수출은 좀 주춤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이 무려 54.2%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전체 실적을 지켜낸 거예요. 세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조선업입니다. 선박 수출이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9% 급증했어요. 오랜 불황을 끝내고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겁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고부가 가치 선박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배 한 척 가격이 수천억 원짜리인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의외의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면이에요. 2025년 라면 수출이 1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1.9% 증가해요.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어치 라면을 해외에 판 겁니다. 과거에는 해외 금인들이 주로 사 먹었는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줄 서서 삽니다. 라면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식품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가능하게 만든 4가지 엔진을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엔진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메가사이클입니다. 2022년 말에 챗 GPT가 나왔잖아요. 이게 전 산업의 아이폰 모먼트였습니다.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듯이 챗 GPT가 AI 시대를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생성형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두뇌라면 그 두뇌를 작동시키는 기억장치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AI 연산의 핵심인 엔비디아 GPU는 한국의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HBM이 뭐냐면요, 고대 역폭 메모리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초고속 기억장치예요. 일반 메모리가 시군 국도라면 HBM은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훨씬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거죠.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고속도로가 필수예요.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상 2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둘 다 한국 기업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메모리 공정 기술이 AI 시대에 석유가 된 겁니다. 과거에 중동이 석유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 한국은 반도체로 돈을 법니다. 과거의 반도체 호황을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메가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라는 뜻이에요.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서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 더 폭발할 전망이에요. 한국 반도체의 황금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엔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연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캐즘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새로운 기술이 초기 얼리 어답터를 지나서 대중화되기 직전에 만나는 수요 절벽을 말해요. 전기차가 딱 이 구간에 걸린 겁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배터리 가격도 아직 비싸고 추운 날씨에는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선뜻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출렁거렸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 경고를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라는 징검다리 전략을 택한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뭐냐면요, 기름으로 가는 엔진과 전기로 가는 모터가 둘 다 들어있는 차예요. 기름 넣어도 되고 전기로도 달릴 수 있어서 충전소 걱정이 없죠. 연비도 좋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 현실적인 선택인 거예요. 충전 인프라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연비 좋은 차를 타는 거죠. 현대차와 기아의 진짜 무기는 유연한 생산 라인입니다. 시장 수요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니까 공장 라인을 즉각 전환할 수 있었어요. 전기차 만들던 라인에서 하이브리드를 찍어내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제조 경쟁력이에요. 경쟁사들이 전기차 올인 전략에 발목이 잡혀 있을 때 한국은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출이 전년 대비 54.2% 폭증했어요. 이게 전기차 판매 둔화를 완벽하게 메워버린 겁니다. 거기다 달러 강세까지 겹쳤어요. 환율이 높으면 같은 차를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거든요. 영업이익률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78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만든 환율 방파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였어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달러를 찾았거든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해요. 기름값, 밀가루값, 옥수수값 전부 다 오르는 거죠. 이게 수입 물가 상승이고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역 흑자가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가 뭔지 아시죠? 바닷가에 큰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서 거친 파도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78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바로 이 방파제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요.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만약 수출마저 부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금리의 강달러 환경에서 원화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을 거예요.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 물가가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수출 7천억 달러가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 흑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바로 국가 신용등급 유지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근거가 바로 이 강력한 수출 경쟁력이에요. 나라가 돈 버는 능력이 있으니까 빚 갚을 능력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 엔진은 트럼프 2.0 관세 협상의 성공, 그리고 그 이면에 K자형 양극화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를 위협한 가장 큰 블랙스완이 뭐였을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었습니다. 블랙스완은 예측 불가능한 큰 충격을 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관세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면 세관에서 세금을 물리잖아요. 나라끼리 무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한국 차에 25% 관세를 붙이면 한국 차 가격이 25% 비싸지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덜 팔리겠죠? 그러면 한국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2025년 7월에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딜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협상 결과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대가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산 LNG 등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도 확약했어요. 내줄 건 내주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이나 유럽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뭘 의미할까요? 원래 한국의 지을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자형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K자형이 뭐냐면요. 알파벳 K를 떠올려 보세요. 한 획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획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경제가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수출 대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찍으면서 위로 솟구치고
내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에요.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 건데 매출이 늘어도 사람을 그만큼 많이 뽑지 않아요. 고용 창출 효과가 낮습니다. 둘째,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IRA 법안과 무역 장벽을 피하려고 해외 현지 공장 가동률을 높였어요. 미국 조지아, 엘라베마에 있는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요.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구조화됐어요. 50대 기준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5%였는데 말이에요.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1980년대 일본을 보세요. 일본도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로 미국을 압도했어요. 소니 워크맨,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출 대기업은 잘 됐지만 일본 내수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었어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수출 호황이 내수 경제와 분리되면서 성장 동력이 꺼져버린 거예요. 물론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만 잘 된다고 경제 전체가 건강한 건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이에요. 독일도 자동차와 기계 수출로 유럽 경제를 이끌었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면서 폭스바겐 같은 대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수출 강국이라도 한 우물만 파면 위험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24.4%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반도체가 잘 팔릴 때는 좋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어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어땠을까요?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11.4%, 철강은 마이너스 9%예요. 반도체 빼면 사실 많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반도체 착시라고 부릅니다. 전체 수출 숫자만 보면 역대 최고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한 품목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산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위험해요. 반도체 시장에 뭔가 변수가 생기면 한국 경제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2026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서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에서 2.1%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건 잠재 성장률에 턱걸이하는 수치예요.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겨우 맞추는 거니까 막 빵 터지는 성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수요는 계속 강할 전망이에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서버로 안 보내고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거죠. 이러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둘째,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차 수요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차를 살 때 할부를 많이 쓰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할부 이자가 줄어드니까 차 사기가 쉬워지거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 증가폭은 제한적일 거예요. 한국 공장에서 찍어서 배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관세 유예가 계속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자라면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HBM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부장이 뭐냐면요.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에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랑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러니까 변압기나 전선 만드는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대기업 공채 축소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정부가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기업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출 1천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급성장하는 방산, 바이오, K푸드 기업들이에요. 대기업 못지않은 성장 기회와 보상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수 소비의 양극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초저가 가성비 전략으로 가든지 아예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팅한 프리미엄 경험 전략으로 가든지 확실한 노선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있으면 양쪽 다 놓칠 수 있어요. K푸드 열풍을 활용해서 매장 메뉴를 관광 상품화하거나 해외 역직구 플랫폼에 입점해서 내수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한국 수출 7,097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이자 세계 6위 수출 대국의 위험을 보여준 숫자입니다. 77년 전 1,900만 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기록을 가능하게 만든 4가지 엔진이 있었습니다. 첫째,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메가사이클. HBM이라는 초고속 기억 장치가 AI 시대의 석유가 됐고 한국이 그 석유를 독점하고 있어요. 둘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연한 제조 경쟁력. 전기차 캐즘을 하이브리드로 돌파하며 72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셋째, 78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만든 환율 방파제. 달러 강세의 파도를 막아서 서민 물가를 지켜냈어요. 넷째, 트럼프 2.0 관세 협상의 성공. 25% 관세를 15%로 낮추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반도체 한 품목이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하는 편중 문제.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흐르지 않는 K자형 양극화. 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가져올 국내 설비 투자 위축 우려. 이게 2026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7년 만에 세계 6위 수출 대국이 됐어요. 이건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출 숫자에만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온기가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짜 성공이에요. 2026년 한국 경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AI 혁명의 수혜를 계속 누리면서 동시에 양극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출 7천억 달러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반도체 의존도가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뉴스를 보셨다면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성장 고착화, 내수 붕괴, 부동산 PF 부실 폭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 경제 위기를 경고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25년 성적표는 참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 7,097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잠깐,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48년 대한민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그 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한 금액은 고작 1,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77년이 흐른 2025년, 한국은 단 하루에 26억 달러어치를 수출합니다. 하루 만에 1948년 1년치에 140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딱 5개국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수백 년간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유럽의 제조업 강국들을 모조리 제치고 대한민국이 6번째로 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라고 난리인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다니, 도대체 202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7천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두 번째, 이 기록을 가능하게 만든 네 가지 핵심 엔진. 세 번째, 2026년 우리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까지.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구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면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7,097억 달러라는 숫자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체감해 볼게요. 이 돈을 100달러짜리 지폐로 쌓아 올리면 높이가 109km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높이가 보통 10km거든요. 그 10배 높이.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되는 카르만 라인까지 닿는 높이예요. 쉽게 말해서 돈다발을 쌓았더니 우주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성적표의 구성입니다. 2025년 수출이 7,097억 달러고 수입이 6,317억 달러예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무역수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려 780억 달러 흑자입니다. 78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이에요. 2017년 이후 가장 큰 흑자폭입니다. 여기서 잠깐 무역수지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 709만 원이고 다른 사람한테 물건 사느라 쓴 돈이 631만 원이에요. 그러면 78만 원이 남잖아요. 이게 흑자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물건 팔아서 번 돈에서 해외에서 물건 사느라 쓴 돈을 뺀 게 무역수지예요. 이게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대인데 정작 우리 주변 경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치킨집은 줄 폐업하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수출 성적표는 역대급인데 그 온기가 우리 지갑까지 전달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 경제학에서는 이걸 낙수효과의 실종이라고 부릅니다. 낙수효과가 뭐냐면요. 원래 경제가 잘 돌아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면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월급이 오르면 동네 가게도 잘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물이 아래로 안 흘러내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수출 7천억 달러를 가능하게 만든 진짜 엔진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무역 성적표를 항목별로 뜯어볼게요. 전체 수출 7,097억 달러 중에서 가장 많이 판 품목이 뭘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1,734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22.2%나 늘었습니다. 1,734억 달러면 전체 수출의 24.4%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이 해외에 판 물건 4개 중 1개는 반도체라는 겁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반도체 수출이 207.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예요.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잘 팔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판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어요.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전기차 수출은 좀 주춤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이 무려 54.2%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전체 실적을 지켜낸 거예요. 세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조선업입니다. 선박 수출이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9% 급증했어요. 오랜 불황을 끝내고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겁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고부가 가치 선박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배 한 척 가격이 수천억 원짜리인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고요. 그리고 의외의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면이에요. 2025년 라면 수출이 1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1.9% 증가해요.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어치 라면을 해외에 판 겁니다. 과거에는 해외 금인들이 주로 사 먹었는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줄 서서 삽니다. 라면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식품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가능하게 만든 4가지 엔진을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엔진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메가사이클입니다. 2022년 말에 챗 GPT가 나왔잖아요. 이게 전 산업의 아이폰 모먼트였습니다.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듯이 챗 GPT가 AI 시대를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생성형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두뇌라면 그 두뇌를 작동시키는 기억 장치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AI 연산의 핵심인 엔비디아 GPU는 한국의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HBM이 뭐냐면요, 고대 역폭 메모리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초고속 기억 장치예요. 일반 메모리가 시골 국도라면 HBM은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훨씬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거죠.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고속도로가 필수예요.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상 2곳뿐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둘 다 한국 기업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메모리 공정 기술이 AI 시대에 석유가 된 겁니다. 과거에 중동이 석유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 한국은 반도체로 돈을 법니다. 과거의 반도체 호황을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메가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라는 뜻이에요.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서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 더 폭발할 전망이에요. 한국 반도체의 황금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엔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연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캐즘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새로운 기술이 초기 얼리 어답터를 지나서 대중화되기 직전에 만나는 수요 절벽을 말해요. 전기차가 딱 이 구간에 걸린 겁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배터리 가격도 아직 비싸고 추운 날씨에는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선뜻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출렁거렸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 경고를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라는 징검다리 전략을 택한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뭐냐면요, 기름으로 가는 엔진과 전기로 가는 모터가 둘 다 들어있는 차예요. 기름 넣어도 되고 전기로도 달릴 수 있어서 충전소 걱정이 없죠. 연비도 좋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 현실적인 선택인 거예요. 충전 인프라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연비 좋은 차를 타는 거죠. 현대차와 기아의 진짜 무기는 유연한 생산 라인입니다. 시장 수요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니까 공장 라인을 즉각 전환할 수 있었어요. 전기차 만들던 라인에서 하이브리드를 찍어내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제조 경쟁력이에요. 경쟁사들이 전기차 올인 전략에 발목이 잡혀 있을 때 한국은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한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출이 전년 대비 54.2% 폭증했어요. 이게 전기차 판매 둔화를 완벽하게 메워버린 겁니다. 거기다 달러 강세까지 겹쳤어요. 환율이 높으면 같은 차를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거든요. 영업이익률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78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만든 환율 방파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였어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달러를 찾았거든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해요. 기름값, 밀가루값, 옥수수값,
전부 다 오르는 거죠. 이게 수입 물가 상승이고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역 흑자가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가 뭔지 아시죠? 바닷가에 큰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서 거친 파도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78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바로 이 방파제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요.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만약 수출마저 부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금리의 강달러 환경에서 원화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을 거예요.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 물가가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수출 7천억 달러가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 흑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바로 국가 신용등급 유지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근거가 바로 이 강력한 수출 경쟁력이에요. 나라가 돈 버는 능력이 있으니까 빚 갚을 능력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 엔진은 트럼프 2.0 관세 협상의 성공, 그리고 그 이면에 K자형 양극화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를 위협한 가장 큰 블랙스완이 뭐였을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었습니다. 블랙스완은 예측 불가능한 큰 충격을 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관세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면 세관에서 세금을 물리잖아요. 나라끼리 무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한국 차에 25% 관세를 붙이면 한국 차 가격이 25% 비싸지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덜 팔리겠죠? 그러면 한국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2025년 7월에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딜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협상 결과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대가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산 LNG 등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도 확약했어요. 내줄 건 내주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이나 유럽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뭘 의미할까요? 원래 한국에 지을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자형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K자형이 뭐냐면요. 알파벳 K를 떠올려 보세요. 한 획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획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경제가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수출 대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찍으면서 위로 솟구치고 내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에요.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 건데 매출이 늘어도 사람을 그만큼 많이 뽑지 않아요. 고용 창출 효과가 낮습니다. 둘째,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IRA 법안과 무역 장벽을 피하려고 해외 현지 공장 가동률을 높였어요. 미국 조지아, 엘라베마에 있는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요.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구조화됐어요. 50대 기준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5%였는데 말이에요.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1980년대 일본을 보세요. 일본도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로 미국을 압도했어요. 소니 워크맨,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일본이 미국을 초월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출 대기업은 잘 됐지만 일본 내수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었어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수출 호황이 내수 경제와 분리되면서
성장 동력이 꺼져버린 거예요. 물론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만 잘 된다고 경제 전체가 건강한 건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이에요. 독일도 자동차와 기계 수출로 유럽 경제를 이끌었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면서 폭스바겐 같은 대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수출 강국이라도 한 우물만 파면 위험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24.4%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반도체가 잘 팔릴 때는 좋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어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어땠을까요?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11.4%, 철강은 마이너스 9%예요. 반도체 빼면 사실 많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반도체 착시라고 부릅니다. 전체 수출 숫자만 보면 역대 최고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한 품목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산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위험해요. 반도체 시장에 뭔가 변수가 생기면 한국 경제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2026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서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에서 2.1%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건 잠재 성장률에 턱걸이하는 수치예요.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겨우 맞추는 거니까 막 빵 터지는 성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수요는 계속 강할 전망이에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온디바이스 AI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서버로 안 보내고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거죠. 이러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둘째,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차 수요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차를 살 때 할부를 많이 쓰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할부 이자가 줄어드니까 차 사기가 쉬워지거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 증가폭은 제한적일 거예요. 한국 공장에서 찍어서 배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관세 유예가 계속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자라면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HBM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부장이 뭐냐면요.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에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랑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러니까 변압기나 전선 만드는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대기업 공채 축소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정부가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기업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출 1천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급성장하는 방산, 바이오, K푸드 기업들이에요. 대기업 못지않은 성장 기회와 보상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수 소비의 양극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초저가 가성비 전략으로 가든지 아예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팅한 프리미엄 경험 전략으로 가든지 확실한 노선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있으면 양쪽 다 놓칠 수 있어요. K푸드 열풍을 활용해서 매장 메뉴를 관광 상품화하거나 해외 역직구 플랫폼에 입점해서 내수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한국 수출 7,097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이자 세계 6위 수출 대국의 위험을 보여준 숫자입니다. 77년 전 1,900만 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기록을 가능하게 만든 4가지 엔진이 있었습니다. 첫째,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메가사이클. HBM이라는 초고속 기억 장치가 AI 시대의 석유가 됐고 한국이 그 석유를
독점하고 있어요. 둘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연한 제조 경쟁력. 전기차 캐즘을 하이브리드로 돌파하며 72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셋째, 78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만든 환율 방파제. 달러 강세의 파도를 막아서 서민 물가를 지켜냈어요. 넷째, 트럼프 2.0 관세 협상의 성공. 25% 관세를 15%로 낮추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반도체 한 품목이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하는 편중 문제.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흐르지 않는 K자형 양극화. 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가져올 국내 설비 투자 위축 우려. 이게 2026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7년 만에 세계 6위 수출 대국이 됐어요. 이건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출 숫자에만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온기가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짜 성공이에요. 2026년 한국 경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AI 혁명의 수혜를 계속 누리면서 동시에 양극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출 7천억 달러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반도체 의존도가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